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고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집중. 자, 한국사 다시 한번 큰 틀 한 번만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봐요.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 자, 간략하게 1분만 주세요. 1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국사는 결과적으로 암기 과목이 맞다 안 맞다? 암기 과목 맞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카테고리를 잡고 나서 그 전반적인 이해의 흐름 틀을 잡아놓고 나서 암기하셔야지,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셔야지 수월하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암기만 때려박는다? 공무원 시험 기간이 늘어날 거예요. 합격하더라도. 여러분 1년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는 나중이에요. 봐보세요. 첫 번째 삼국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기, 발해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시기가 있고, 조선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 근대시대, 일제시대, 현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각 파트 안에서 특히 고려를 갖고 내려오면 고려 안에서도 시기가 나눠요. 호족사회, 문벌귀족사회, 무신집권기, 말 너무 빠르다. 무신집권기, 권문세족사회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 나누는데 이게 나누는 기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기준이 나눴다는 걸 몰랐겠죠. 후대 한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근데 이 큰 틀에서 같은 고려지만 문화가 다르고 이 정치적 상황이 계속 변동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맞춰놓은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하시고 이 시기가 호족사회구나. 맞다. 무신 집권기였으니까 이런 게 일어났겠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호족사회, 문벌귀족사회, 무신집권기, 권문세족사회. 언니, 한 번만 더 따라해봐. 호족사회, 문벌귀족사회, 무신집권기, 권문세족사회. 됐죠? 이렇게 파트가 있는 거예요. 용어부터 익숙하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고려가 시작됩니다. 호족사회에서 중요한 왕 3명 대봐라 하면 태조, 그 다음 광종, 그 다음 성종이 있습니다. 어느 역사나 이게 보편적인 법칙이는데요. 초창기 때 이 왕권이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미약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왕 혼자 집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왕 혼자, 나 혼자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권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분산된 걸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왕권강의 화신이 왕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왕권강화가 된 다음에는 항상 이제 국가의 틀을 잡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태조라는 사람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거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광종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놓고 성종이라는 사람이 이 고려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왕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 태조 보겠습니다. 태조는 어떻게 건국을 했죠? 어떻게 건국했죠? 그렇죠. 제가 혼자 건국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호족들과 연합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 29명? 뭔 소리지? 왕건의 와이프가 29명이었습니다. 29명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29명이었는데 이게 왜 29명? 왕건이 여자의 환장해서 29명?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29명이 다 호족의 딸이었어요. 고려를 건국할 때 왕건을 도왔던, 또는 왕건과 적대적인 호족이었으나 왕건이 고려를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 지방에 있던 여러 호족들을 다 통합해서 융화 정책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했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이 호족들과 서로 사위관계, 장인관계를 맺으면 이 가족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가족관계만큼 끈끈한 게 어딨어요. 다 혈연이 되는 건데 나중에 아들 나면. 이거 29명이 부인을 둬요. 이 증거가 바로 호족 융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케이, 고려 건국한 거 좋겠어. 단점이 뭘까요? 왕권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왕권이 불안정해요. 왜냐? 이 29명 났으면 왕건이 아들이 몇 명이겠어요? 축구팀 몇 개 만들어도 되겠다. 아들이 막 나. 그러다 보니까 누굴 왕시켜야 돼? 요 아들의 할아버지 호족은 내 손자가 왕이 돼야 돼. 여기 또 내가 왕이 돼. 왕이 돼 서로. 이 호족끼리 치열한 경쟁 양상을 펼치죠.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태조 아들에게는 중간에 2대 왕인 혜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3대 왕인 정종이 있고 4번째 왕인 광종이 있는데 이거 3명 다 왕건의 아들이에요. 왕건의 아들끼리 왕 다 해먹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왕건에 보면 이게 역사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 혜종이 집권하다가 몸이 아파서 죽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죽였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시대를 보면 이게 서로 강하다니까요. 이 혜종이 등장했다가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반란 좀 몇 개 일어나고 막다가 몸이 아파서 죽는다고 혜종이. 이 장남이었고 당연히. 그다음에 둘째 아들에서 정종이 또 하다가 또 이게 뭐 죽어요. 예, 광종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이제 어떻게든 뭐 호족 세력을 등였고 왕이 됐겠죠. 그런데 이 광종이 옆에 전철을 봤잖아요. 나 다음에 내 동생이 왕이 되지, 나 몰아내고 왕이 되지 말란 법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냐? 왕이 되지 말란 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광종이. 그 광종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왕권 강화다. 나는 지금 왕권 강화를 해야겠어라고 꽂혀버립니다. 광종이 취하는 정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비안건법. 따라해보세요. 노비안건법. 뭐예요 이게? 태조가 나라를 공격할 시기에 나라가 대혼란기였죠. 막 분열되어 있던 세력들을 통합해서 한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호족들은 불법적으로 일반 양민을 노비로 만들고 양민의 토지를 빼앗고 이러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종은 호족 세력의 힘을 보니까 그 근원이 다 거기에 있구나. 호족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병들 다 노비 아니야? 얘는 양민으로 돌려서 세금 내게 해. 국가의 세수도 늘어나죠. 호족은 세금도 잘 안 내는데. 그리고 호족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막 갖고 있었죠. 양민의 토지를. 이거 다 뺐을 거 아니야. 다 돌려주자. 노비들을 원래대로 돌려주자. 노비를 풀어줘서 양민으로 만들자. 노비를 양민으로 만들자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다. 그래서 노비안건법이 시행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호족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과거제를 실시해요. 과거제를 드디어 실시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동양에서 대단한 겁니다. 물론 동양이 나중에 서양 세력의 힘이 밀려가지고 근대 시대에서는 서양의 힘이 세잖아요, 다. 근데 이게 시스템 자체는 동양이 짱이었어요. 서양 세력에는 이 과거제가 뭐예요? 과거제가 뭐예요? 능력제.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 내가 누구의 사위라, 내가 누구의 손자라. 그래서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정확히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귀족이 되는 거란 말이죠. 능력제. 서양에서는 이게 1800년대 와서 여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 그 전까지 귀족제였다. 이 동양이 이 좋은 시스템을 두고도 성공하지 못한 게 참 이게 한스럽죠. 어쨌든 이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왕이 직접 과거를 주관하죠. 왕이 출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방식대로 신하를 뽑겠어. 내 기준에 의해서. 라고 광종이 주장하는 거죠.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그래서 광종하면 기억해야 돼. 2개. 대표적으로. 노비안건법, 과거제. 이 2개만 알면 난이도 중짜리 문제는 다 맞춘다. 광종 나오면. 노비안건법, 과거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호족세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광종입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나라를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왕권이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반드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럼 그 다음 등장하는 왕이 좀 어떨까요? 좀 나라가 이미 안정이 아닌가요? 자기 힘이 강하잖아요. 왕 힘이 강한데. 그래서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요. 고려라는 틀을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성종입니다. 이성육부제를 도입하고요.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 보세요. 고려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반도에 조선 나라 나올 때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자치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다. 물론 왕이 있었죠. 왕이 약간 봉건 국가 같이 왕은 있지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다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근데 이제 성종이 어떻게 하는 거냐?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봐봐. 기존에 있던 호족 세력들은 자기가 호족이었으면 자기 밑에 자기도 호족이죠. 그래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과 상관없이. 왕이 임명한 사람을 직접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임명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바로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거거든요. 그 왕권도 강화되는 통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고려라는 나라에. 그리고
이성 육부제. 중앙관제를 개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청와대가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각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 장관 밑에 우리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서 각도 뭐 부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성 그 고려의 그 시스템이 이성 육부제거든요. 이거 성종이 다 마련하는 거예요. 이 고려라는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딱 관제를 갖추면서 지방관도 파견하고 자기 집 중앙에 있던 관제를 개편하면서 이 성종이 이런 걸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종의 파트너가 누구다? 최승로다. 이거 인물은 기억해 주세요. 성종의 신하입니다.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 성종에게 건의하죠. 그 건의가 바로 그 유명한 시무 28조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전하! 이 광종 이 사람 너무 왕권 강화만 위해 가지고 너무 호족들 많이 죽였어요. 전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유교적 정치를 좀 취하세요. 불교 좋은데 불교는 좀 본인 내실 닦는다고 이 정치는 유교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고 청컨대 지방관을 파견하소서라고 말해요. 그 지방관 파견하는 겁니다. 성종의 파트너 최승로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호족 사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아. 다음 시기가 문벌 귀족 사회인데 잠깐 정치도 한번 더 보면 광종 때 제가 과거제를 실시했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고려가 뭐 지도에 이렇게 고려가 이렇게 있으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존의 호족 세력들이 왕건과 결혼 정책 막 통해서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귀족화 됐을 거 아니에요. 호족 귀족화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왕에 의해서 숙청당하거나 또는 이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과거에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 자식들이 뭐 그런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과거제를 통과하고 왕과 또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귀족화되는 권력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을 바로 우리는 문벌 귀족 사회라 부릅니다. 근데 문벌자를 왜 붙이냐?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호족은 누구야? 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 내가 누구 아들이어서 호족된 거잖아. 문벌은 뭐야? 내가 공부해서 문신이 돼서 귀족된 거 아니야? 그 문벌 귀족 사회라 부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회가. 그리고 또 하나. 고려라는 나라는 이 대외 관계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는 하나 통일된 나라잖아요. 근데 이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이 세계의 정세가 자꾸 급변해요. 고려 위쪽에 이 나라가 있었다가 좀 있어 없어지고 등장했다가 또 없어지고 이 중국이 자꾸 혼란기를 맞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고려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 대외관계 파트를 따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조선도 공부합니다만 조선은 크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사를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이 고려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나라와 엮여 있었고 어떤 전투를 치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려 태조가 등장할 당시에 이 고려를 건국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고려가 삼국통일하기 이전에 발해가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거란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태조도 이름도 고려라고 하셨잖아요. 고구려의 후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구려의 후예였던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거란이잖아요. 이 거란은 금수만도 못한 나라라고 이제 아주 이게 그 유언까지 남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거란이랑 사이가 안 좋죠.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최초로 총 3번 쳐들어오는데 첫 번째 쳐들어오는 게 바로 이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쳐들어옵니다. 성종 때 쳐들어오는데 이 성종 때 거란이 또 북방 유목민족 성격을 띄워가지고 싸움 잘해요. 말 타고 그냥 뭐 활 쏘고 난리도 아닙니다. 고려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성종 부하 신하들이 전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란이랑 화친하고 거란의 신하 국가가 돼요.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서 아니요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 우리 역사상 최고의 5,000년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이 바로 서희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희가 말합니다. 전하, 제가 한번 가가지고 거란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란의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만나요. 만나가지고 딱 서희가 딱 간파한 거죠. 이 당시 시대가. 여기 보시면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있고 뭐 이렇게 중국이 있잖아요. 이 거란이 보통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여진이라는 여진족들이 있고 근데 물론 거란이 훨씬 컸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송나라. 근데 이 거란 애들이 딱 보니까 진짜 거란 애들이 원하는 땅은 여기가 아니라 여긴 거예요. 송나라. 여기 서희가 그걸 간파한 거야. 근데 거란 왜 우리나라 왜 쳐들어왔어? 아니 여기 치려고 하는데 군대가 여기 후방이 불안하잖아. 그래도 고려 송나라랑 친한 거 알고 있어. 거란도. 근데 거란이 송나라 쓸 때 송나라가 도움이 줘서 거란이 여기 치면 어떡해?
라고 이제 소선영이 생각할 거다라고 이제 서희가 생각한 거죠. 외교는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백날 공부에도 의미 없어. 이게 통찰력이 뛰어난다니까,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서희가 가가지고 소선영한테 말해요. 야, 우리가 지금 너네랑 교류 못하는 거는 여기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야. 너네가 여진 좀 없애줘 좀. 내가 너네랑 고역할게. 그리고 송나라 고역하지 말라고? 알았어, 안 할게. 말해요. 그리고 야, 이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야. 자꾸 거란 너네가 자꾸 무슨 자기네가 고구려 후예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이름 봐라, 우리 이름 봐. 우리 이름 고려 아니야, 이거. 고구려 후예라서 고려라고 한 건데. 그래서 말하죠. 소선영이 듣고 있다가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이러면서 오히려 거란의 조그만 땅이었던 강동 육주라는 땅이 있어요.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오히려 거란에게 받게 돼요.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땅이거든요. 북방을 중국을 막는데 제일 유입되는 그 입구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를 공짜로 받아요. 그러면서 거란은 전투 한번 제대로 안 치르고 물러납니다.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서희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거란이랑 1차에서는 이기고요. 그 2차에서는 또 왜 쳐들어오냐면 나중에 성종 다음에 이 현종이라는 왕이 또 이제 등장해요. 고려에서는. 근데 현종 때도 2번이나 쳐들어와요. 자꾸 고려가 약속을 어기니까. 고려는 약속을 어기는 나라, 자유분방한 나라입니다. 뭐 명분 중요하지 않아요. 실리만 추구한 나라가 바로 고려거든요. 막 조선처럼 명나라 사대하고 막 중국인들 사대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우리 자주국가야. 지금 얘네 쎄? 오케이, 좀 친하게 지내자. 약해, 쳐. 이런 나라가 고려거든요. 굉장히 막 유들유들하고 막 융통성 있는 왕, 역시 왕 덕분에 다 융통성이 있어요, 신하들이 다. 거기 후대 왕들이. 그거 쳐들어와요, 2번이나. 다 극복해내죠. 그때 극복했을 때 이때 세 번째 이제 2차 침입하고 1차 침입은 서희였잖아요. 서희가 활약했잖아요. 2차에서는 양규라는 사람이 좀 활약을 하고요. 3차에서는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활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감찬 장군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거란하고 싸우면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명칭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외우는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귀주대첩을 통해서 거란을 박살내면서 거란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란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제 실제로. 극복합니다, 이거를. 자, 옆에 여진 써놨죠.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고려의 정치 스토리가 처음에 호족사회에서 문벌귀족사회, 그 다음 무신집권기 건문제족사회에 넘어가면서 다 이때마다 대외관계 양상이 달라요. 역시 정치랑 정치 속에 외교가 있지만 물론 분리시키면 내부 정치랑 대외 외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인 거예요. 밖에 자꾸 대외 관계가 변하니까 안에 세력도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안에 세력이 변하니까 대외 관계도 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고. 자, 설명합니다. 성종 때 중앙관제 고려라는 나라의 좀 색깔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그 색깔들이 이제 문종 때 돼서야 완성이 돼요. 제가 과거제를 통해서 중간에 호족사회가 문벌귀족사회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문벌귀족사회가 이제 사실상 문종 때부터 시작됐다고 우리 학자들은 보거든요. 문종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문종 때는 역시나 문벌귀족 사회를 이루면서 이때부터는 문벌귀족과 왕실과의 혼인관계가 막 시작돼요. 다 이거 보시면 누구 호족의 아들과 결혼, 누구 호족의 딸과 결혼하고 또 이 왕이 또 누구의 부마가 되고 사위가 되고 막 이렇게 엮여 있게 돼요. 문벌귀족들과. 그래서 문벌귀족의 세력이 켜져요. 이 시기의 특징을 말하면 문벌귀족 세력이니까 문벌은 커지는데 무신은 좀 천대하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지 무벌귀족 사회가 아니라. 문종 때는 사학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고려의 서울대가 바로 국자감이라고 하는데 고려의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대가 최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최고 수재들만 들어가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에서도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벌귀족 사회에서 문벌들이 자기네가 사립학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대 이거 국가에서 만든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국립대학교죠. 이게 국립학교. 이거보다 사립학교가 더 인기가 많아져요. 개경 주변에 유명한 사립학교 12개를 가리켜서 사학 10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연세대, 고려대, 뭐 경희대, 중앙대, 뭐 이런 서울 인서울 학교들 있죠. 여기 학교들이 서울대보다 더 서울대를 능가하게 더 학생 수재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관학이 좀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관학이 좀 약화되는 시기예요. 사학이 힘이 세지고. 그때 문종 때 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최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충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큰 학교를 만드는 그 학교 이름이 이제 문헌공도예요. 문헌공도.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다 여기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국제 가면 안 들어가고. 그런 식의 문명적 사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등장했던 게 바로 여진입니다. 제가 여진은 원래 있었습니다. 여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전에 말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고구려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진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각 부족별로 나눠 있었어요. 무슨 여진 나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진이 어느 정도 막 통합될 기미가 이때 보이는 거예요. 문명적 사회 때. 이 숙종 때 이 여진 애들이 자꾸 고려 땅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쳐들어가죠. 고려가 맞서 싸워요. 근데 여진한테 계속 개박살이 나요. 계속 싸울 때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윤관입니다. 윤관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여진 애들은 북방 유목민족이라서 말을 잘 타요. 근데 우리 저거 고려는 보병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백날 뛰어가봤자 말 타는데 속도로 따라가지 못해요. 말 기병 한 명이면 보병 10명을 잡는다니까요. 우리도 기병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별문반이에요. 이때 별문반을 만들어요, 윤관이. 그리고 숙종이 죽고 예종 때 이 윤관이 안 되겠다. 여진족을 박살내자.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그러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 북쪽에 우리 한반도 북쪽에 동북구성을 설치해요. 동북구성을 설치한 게 예종입니다. 또 하나 들어가서 문종 때 사학이 판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 나름대로 숙종, 예종, 인종 때는 이 관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 뭐 뜻대로 되진 않죠. 관악을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막. 그 예종 때는 이 또 묵과도 실시하기도 해요. 묵과도. 원래 고려시대에 묵과 시험이 없습니다. 그냥 묵과에 선생님 그럼 장군 중에 최우두머리 누가 하는 거예요? 문신 관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터에서 현장에 있던 현장 그 군인들이 이 문신이 파견되면 문신 부하가서 전투를 치르는 게 되는 게 고려시대 특징이거든요. 윤관은 문신 아니에요? 윤관은 문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감찬은요? 문신 출신입니다. 이게 고려의 특징인 거죠. 그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되는데 뭐 1년 만에 바로 돌려줘요. 우리 땅을 봐봐. 땅이 여기 있는데 우리 개경수도 여기잖아요. 여기 통제가 안 돼. 그 여진애들이 다시 안 치도록 돌려줘 막 해가지고 돌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예종 때 동북구성을 설치했다. 근데 이제 인종이 등장하는데 인종 때는 너무나 혼란기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인종의 장인인데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돼요. 모든 신하들이 인종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자겸에게 충성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이자겸이 왕이 되겠다고 난까지 일으킵니다. 보겠습니다. 이 내부 정치죠. 그 다음 여진이 제가 막 무슨 여진 갈라졌다고 했죠. 여진이 드디어 통일을 합니다. 자기네 부족을. 금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송나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이 여진이 여기 통합해가지고 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중국을 반토막 내고 여기다 차지합니다. 금나라가. 이자금이가 봤죠. 엄청 세구나. 그래서 여진에서 사대를 요구하거든요. 너네 우리나라 신하해. 이제 금나라가. 옛날에는 얘네 무슨 뭐 오락기 취급했었던 나라인데 근데 힘이 안 되니까 사대를 수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여진이랑은 저 권한이랑 뭐 1차, 2차, 3차 전쟁을 펼쳤었잖아요. 그 여진이랑은 막 전쟁을 펼치지 않아요. 왜냐면 금방 사대를 수락했기 때문에. 여진이 세력이 커져서 금나라를 건국하고 나서는 우리가 사대를 수락해요. 우리가 아우의 나라, 신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하고는 큰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종 때 또 하나 대혼란기가 오는데 다 있을게요. 제 인종입니다. 인종 때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결국에 실패하고 이자겸이 그 전에 죽기 전에 이 금나라 사대 관계 맺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묘청입니다. 승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이자겸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일어섭니다. 여진은 과거에 금수만도 못한 나라였습니다. 전하. 우리가 자주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도가 개경인데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서경이 어디예요? 평양이잖아요. 옛날엔 서경이라 불렀는데 이 평양이 어디입니까? 과거 고구려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해서 우리 고구려의 대광활함 영토를 되찾자는 그 의도를 이게 묘총이 가진 거예요. 묘총에게 되찾겠다 인물이 또 있습니다. 문벌 귀족의 끝판왕을 달리던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었는데요. 보통 문벌 귀족들은 좀 약간 좀 자주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배우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 그런 속성이 좀 약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솔직히 또 김부식을 또 옹호하자면 현실적으로 금나라가 엄청 셌으니까 전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몰아냈는데. 그래서 김부식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묘총 말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저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인종이 처음에는 묘총을 좋아하고 묘총말을 듣고 막 서경에다가 뭐 대왕을 짓고 막 별거 막 왕실처럼 꾸미고 서경 천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인정이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저라고 이동하면 안 돼. 금나라 너무 세. 그 묘총 이거 뭐야? 승리 아니야 이거. 무슨 풍수지리 따라가지고 서경이 뭐 터가 좋다고 하는데 뭐 그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나는 유학자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풍수지리가 말이 돼? 라고 하니까 인종이 김부식 말을 들고 김부식이 묘총을 정리해서 묘총이 죽게 되고 이 김부식이 정권을 잡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가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 근대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유명한 신채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근대 최고의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고요. 이 신채호 선생은 이 사태를 보고 나서 딱 말하죠. 우리나라는 원래 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봤지? 자주적이야. 중국하고 싸워. 신라의 진흥왕 때 그 화랑도들 봤지? 화랑정신, 자주국방, 나라를 위해 충신을 싸우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묘총이 운동을 실패함으로써 김부식이 이김으로써 우리의 이런 자주적인 정신은 끝났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역사 1000년 동안 제1대 사건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대주의에 빠져서 몰락하게 되고 지금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뺏기게 된 거야. 나는 출발점은 여기서 찾는 거야. 신채호라는 선생이. 이거 처음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명드렸죠. 무조건 이것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조선 1000년 내 제1대 사건.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이 실패하고 김부식이 득세하면서 사대주의를 이어나갔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여지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내부 정치로 들어와서 인종이 죽고 나서 이제 의종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좀 약간 향락에 빠지는 왕이었어요.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면 무조건 패가 망신한다.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의종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원래 문벌귀족 사회라고 했잖아요. 원래 문벌귀족 사회인데 문벌귀족 사회가 횡포를 부리고 무신들을 무시하는데 그러면 왕이 좀 선 넘지 마. 항상 선 넘으면 이게 항상 혼나잖아. 여러분들 여기 가게 부모 형제 친구 간에서 선 넘으면 안 되잖아. 이게 선을 넘는 거, 선을 자꾸 넘는데 얘가 의종이 방관하면서 웃는 거야. 무신들이 화가 쌓입니다 계속. 왕이 행차 나가거나 왕이 무슨 행사 뛰면 이 왕을 보호하고 하는 거는 다 경호원들 아니에요. 경호원들 다 무신들이에요. 같이 왕이랑 술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화가 나는 것. 안 그래도 향락에 빠져가지고 맨날 술과 여자에 논다니까. 무신들이 화가 치밉니다. 치밀어요. 그래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다음에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상장군이었어요. 고려는 중앙군이 2군 6이라고 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2군 6이라고 해서 2군의 대빵은 이제 상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정중부가 무신 중에서는 이제 최고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맨날 보니까 문벌 뒤치다거리나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의종이 어떤 놀이 행차를 가가지고 한번 무신들 한번 싸우는 거 한번 구경할까? 격투기 대회 한번 열어. 오이수바키 대회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싸우는 거 뭐 태권도 겨루기 같았었나 봐요. 그 당시 열어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장군은 정중부고 정중부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이었던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이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 이 사람 나이가 50대였다고 해요.
근데 고려시대 50대면 지금 50대야 젊은 아저씨지만 이 당시 50대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70대, 80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군 높은 관직에 오른 거지. 육군 참모총장 포스타 있잖아요. 우리 최고 높은 사람들, 우리 군인에서 그 사람들이 30대예요? 40대예요? 60대, 50대잖아요.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격투기대회 열어놓고 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젊은 20대 청년, 젊은 그 뭐 장교랑 싸움을 붙여요. 아니 솔직히 이 사람이 관직은 높지만 이게 20대랑 이거 싸움이 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30대 젊은이랑 이 70 먹은 노인이랑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효도로도 40 먹고 은퇴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이성이 당연히 지죠. 매 맞고 져요 이거. 근데 그때 당시에 할례라는 미친놈이 할례라는 문벌 귀족이 있었는데 이놈이 이성보다 나이도 어리고 관직도 낮은 사람이에요. 얘가 이성한테 뺨을 때립니다. 뺨싸대기를 때려요. 너는 임마 대장군이라는 놈이 이 젊은 놈까지 못 이겨서 네가 무슨 장군이야 왕 그래서 호위할 수 있겠어? 그때 그걸 보고 있던 무신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참을 대로 참아왔는데 여태까지 안 그래도 참아왔었는데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행차해서 한 곳 하루 머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정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암기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젊은 장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무신의 반란이다. 보현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보현원의 난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정중부가 드디어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을 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군권을 장악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종을 폐위하게 되면서 명종을 안 칩니다.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이런데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거. 이분들 왕보다 이제 얘네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신이 어떤 사람이 집권하느냐. 왕보다 더 센 권력자가 얘네니까 이제 정중부가 등장해서 중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중방이란 어떤 기구냐? 제가 아까 고려의 군사 중앙군이 2군 6이라고 그랬었잖아요. 2군이란 뭐냐면 왕실을 직접적으로 왕을 호위하는 군대를 말하는 거고요. 6위는 왕 준처에 뭐 개경을 수도한다든가 아니면 국방의 주요 요충지에서 뭐 있던 사람 있던 군대를 6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2군 6위라고 통칭합니다. 중앙군을. 여기서 최고의 우두머리 장군들 모여 있는 회의 기구가 바로 중방이라는 조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뭐 군대 뭐 보통 이제 우리 계례식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 언니들이 많잖아요.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도 육군, 해군, 공군이 있잖아요.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높은 사람들끼리. 합참회의기구라고 합니다. 합동참모회의기구예요. 뭐 이런 기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높은 중앙 그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 그래서 중방에서 중방을 중심으로 자기랑 쿠데타 혼자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자기랑 쿠데타 같이 일으켰던 동지들을 합해서 맨날 여기서 회의해서 여기서 정치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장교 경대승이라는 인물은 좀 약간 정중부랑은 색깔이 달랐어요. 정중부는 화가 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경대승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얘네가 권력을 잡고도 정치를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문벌귀족보다도 더한 놈들이 돼버린 거예요. 경대승이 보다 못해서 이 젊고 형울기 왕성하고 나라 고려라는 나라를 좀 약간 다시 한번 옛 명성을 되찾고자 했던 장군인 것 같아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자기가 집권자가 됩니다. 나름대로 깨끗한 정치를 펼치려고요. 그때 이 사람은 도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무슨 뭐 군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자기 경대승 개인 사병입니다. 자기 경대승을 지키는 군대를 양성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봐봐요. 무신 집권기가 쿠데타로 집권한 거죠. 이 쿠데타로 집권했으면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해서 집권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정중부는 이 쿠데타 집권 세력의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경대승은 이 쿠데타 집권 세력이 아니죠. 그럼 기존에 정중부만 제거했다고 해서 쿠데타 집권 세력이 없어져요? 정중부를 따르던 많은 세력들 아니면 일반 군인들 경대승 인정하겠냐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은 놈 젊은 놈이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인정하겠냐고요. 그래서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 지키려고 자기 신변에 앉아 위협 느껴서 이 도방을 설치해서 자기를 지키게 해요. 물론 이때도 중방은 다 있었습니다. 중방은 계속 존속해와요. 근데 중방으로부터 권력이 좀 멀어져. 중방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중방을 갖고 있어 중방에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요직을. 경대승은 중방과 좀 배제돼 있어서 자기가 정치를 펼쳐나가다가 5년 만에 죽어요. 젊은데도 죽어요. 일찍 죽어요. 병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의민입니다. 이의민은 뭐 정중부 밑에서 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장교였었죠. 근데 이때 되니까 어느 정도 관록도 있고
내가 힘도 키워서 최고의 장군이 돼서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중방 중심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아주 그 유명한 최충원입니다. 정중부가 집권했다가 제거되고 경대생이 집권했다가 제거되고 이민이 집권했다가 최충원이 제거했죠. 최충원은 뭐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어? 칼로 흥한자 뭐라고 했죠?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 최충원은 이거는 좀 약간 무인이지만 문인적 기질도 있었나 봐요. 좀 공부 좀 한 거지. 역사는 반복된다. 나는 얘네랑 다르게 가야겠어. 그러면서 당연히 경대생이 만들었었던 도방을 최충원도 만들어요. 자기도 쿠데타 세력이 아니었으니까 도방 만들어서 자기 사병을 키워요. 그리고 교정도감을 해서 정치기구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정별감이라고 해서 교정도감이라는 기구의 최고 우두머리를 교정별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면서 이 정치까지 장악하고 문신까지 장악합니다. 문신과 무인을 다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최씨정권 60년이라고 해요.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최후의 아들 최양이 집권하고 최양의 아들 최희가 집권하는 그 최씨정권 60년이 나도 최씨인데 이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최씨정권 60년이 시작되는 거죠. 최충원이 시작됩니다.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뭐 도방, 교정 설치하고 최후도 뭐 아버지가 설치해놓은 교정동감의 최고의 자리인 교정의 별감 자리에 앉으면서 권력을 누립니다. 그런데 최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설치했던 도방을 확대 개편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경찰 같은 이 치안을 담당했던 야별초라는 조직을 설치하는데요. 이게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게 돼요. 두 개가 조직이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최후 집권기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대외적으로는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징기스칸이 통일하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전쟁을 치르면서 막 지방에서 각 지방에서 막 전쟁을 치르면서 막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던 몽골에서 막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의근이라고 합니다. 신의군, 좌별초, 우별초 이 세 별초를 합쳐서 삼별초라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게 누구다? 최후다. 삼별초를 설치합니다. 삼별초 이 최고의 이 군사 조직인데 개인 사병처럼 부려요. 이 삼별초라는 조직을 어느 군대를 꼼짝 못하는 이 최고의 특수부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방을 설치해서요. 더 웃긴 거는 정방을 어디다 설치하냐면 부터 우리 왕궁이 있잖아요. 우리 왕궁 안에다가 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밑에다가 무슨 수석실 넣어가지고 무슨 뭐 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근데 최후는 이 정방이라는 조직을 자기 집에 설치해요. 이 기구를.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인사권을 담당해요. 여기서 누구 임명해? 누구 어떤 장관 임명해? 누구는 너 차관 임명해? 너 국방부 장관 해? 너 육군 참모총장 해? 너 이분 어디 사단장 해? 라고 정방에서 하는 건데 이걸 자기 집에 단다니까. 최후가 모든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최충원보다 더 했어요, 최후는. 그리고 서방을 설치해가지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거 문인적 기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신이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인들의 수기기구라고 해서 문인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여기서 회의하고 여기서 정치할 수 있게 서방을 만들어요. 자기 집에다가 인사권을 장악하는 정방을 놓고 자기 집에 문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서방을 설치합니다. 누가? 최후가. 여기까지가 무신 집권입니다. 그 뒤로 등장하는 뭐 최양, 최희, 뭐 김준, 이면, 임유무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다 한국사 시험에서 쩌리 취급받는 사람들이라서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다 와갑니다. 이때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최후가 몽골이 침략하자 이 수도가 고려 수도가 여기 개경이었는데 우리 서울 인천 옆에 이 강화도가 있잖아요. 일로 천도합니다. 이 몽골 애들은 어떤 놈들이야? 유목민족 아니야? 탁탁탁탁탁 말 타고 놈들이냐? 이 사람들은 배를 못 타요. 배 만드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동시에 뭐 천도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자기네 몇몇 귀족들과 자기네 먹고 살지 몰라도 이 전 국토가 유린당할 동안 제대로 된 군대 한번 파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군들이 자체적으로 지켜요. 몽골이 총 1차에서 대략 6차 또는 뭐 7차라고 하는데 한국사에서는 보통 소망국사는 6차까지 봅니다. 1차에서 6차까지 침략합니다. 한 번 침략하면 몇 년 동안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가요. 그 몇 년 뒤에 다시 침략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럴 동안 얘네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백성들 이때 엄청 끌려갑니다. 다 죽거나 다 끌려가요. 여자들은 다 끌려가고 남자들은 다 죽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에서 따로 우리 지방민들 지키자고 활약했던 인물이 김윤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몽골에 와서 쑥대밭을 만들면서 불태우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장경이었던 초조 대장경과 제가 지난 시간에 삼국의 고대 문화사 설명하면서 황룡사 구충석탑 얘기했었죠. 글씨 똑바로 써드릴게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든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 내가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맨날 기록에만 보니까 엄청 대단했다고요. 이게 몽골 애들에서 불태워버려요. 경주까지 가가지고. 경주는 우리 최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냥 몽골이 이게 나쁜 놈이 나쁜 놈. 뭐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몽골에 항복하게 되고 몽골은 더 나아가서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데 그 나라가 원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몽골이 침략하기 바로 전쯤에는 이 전국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반란은 나중에 또 사회사 할 때 배울 건데 반란이 왜 일어나겠어요? 무신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면 반란 되겠어요? 그나마 문신들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운 놈들이라 그런지 무신들 차별하고 나라 개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 넘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들은 어떻겠어요? 누구네 집 여자까지 뺏어오고 누구네 집 와이프까지 뺏어오고 선 넘는 친구들이거든요. 선 넘으면 어떻게 된다? 반란이 일어난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란 일으키는 게 바로 무신 집권기예요. 반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사회사 때 배우겠습니다. 자, 마지막 권문세족 사회. 제가 몽골에게 항복했다 그랬죠. 몽골 원나라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항복을 제대로 합니다. 이제 그 원나라의 신하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그 다음부터 무슨 종, 뭐 태종, 정종, 혜종, 뭐 문종, 예종, 숙종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왕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이름이. 왜 그러겠어요? 무슨 종자는 중국에서만 쓸 수 있다. 자주국가만 쓸 수 있다. 너네는 우리의 신하 국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종, 조 쓰지 않고 왕으로 치네. 그래서 이제 고려 정치사가 이제 원나라의 몽골의 부마국이 됩니다. 몽골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몽골의 왕의 딸 중에서 왕실의 딸을 고려 왕과 혼인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충렬왕 때부터. 이 충자도 뭔지 알아요? 충성 충자를 써요. 몽골 원나라에 충성하라고. 충렬왕 이름 왕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충모왕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요한 왕들만 보는 거예요. 충렬왕 때 제대로 항복해가지고 뭐 하고 이 충선왕 때는 나름대로 막 이제 이 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뭐 사림원도 설치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뜻대로 되지 않고 이분은 원나라로 다시 끌려갔다가 다 돌아왔다가 뭐 반복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 고려의 마지막이잖아요. 고려 말기잖아요. 항상 고려 마지막에는 한번 이 부흥하고자 하는 왕이 한번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권문세족사에서 왕이 한 명 출제를 했는데 그 왕이 누군지 모르겠다. 무조건 공민왕 찍으세요. 10중 8구 공민왕에서 나옵니다.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공민왕은 왕이 됐습니다. 공민왕은 왕이 되자마자 어떤 것부터 했는지 알아요? 반원자주 정책을 펼칩니다. 원나라에 반대해서 자주적인 나라를 꿈꾸는 게 바로 공민왕이죠. 그 공민왕은 첫 번째, 이 기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권문세족이 있었어요. 이 기철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기철 남자인데 기철이라는 여동생이 원나라 공유를 끌려갔더니 황제의 와이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고려의 윗나라인 원나라의 황후라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기철을 제거합니다. 누가? 공민왕이. 반원적인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원나라가 고려를 사위국으로 맞으면서 고려를 항복시키면서 고려가 몇 개 땅을 바치는데요. 그 땅 중에 하나가 쌍성 총간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쌍성 총간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탈환합니다. 고려가 전쟁으로서 다시 빼와서 와요.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물론 이런 게 가능했던 거는 원나라가 옛날 같지 않았던 거예요. 원나라는 원래 중국 한족이 아니잖아요. 이민족이었잖아요. 북방에 있었던. 걔네가 다 중국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얘네가 기존에 있던 중국의 황하강, 양쯔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대우해주면 모르는데 되게 무시하고 천대했나 봐요. 그래서 걔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또 이 공민왕과 시기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왕권 강화,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때 안타깝게 이게 일기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집단이 침입해요. 홍건적은 누구냐? 제가 원나라가 자꾸 한족을 억압하니까 한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 한족 반란 세력 중에 하나가 홍건적이에요. 붉은 홍자, 수건 건자, 붉은 띠를 붉은 것을 머리에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두른 사람들이 홍건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홍건적이 약 10만 명 막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고려를. 그래서 공민왕이 홍건적이 두 번이나 침입하거든요. 1차, 2차. 2차 침입 때는 안동까지 피난을 갔대요. 안동까지. 경상북도 안동까지 피난을 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홍건적은 뭐 국가도 아니고 무슨 일개 도적이니까 그게 물러나게 되죠.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뭐 최영, 이성계가 이때 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3단계를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더 단계로 나눠놔야 돼요. 3단계 보겠습니다. 안동에서 피난 갔다가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왕권이 강했겠어요? 약했겠어요? 약했죠. 왜 다른 나라에서 져가지고 왕이 피난 갔잖아요. 왕이 도망갔잖아요. 왕권이 약해요. 다시 강화시켜야겠어요. 그때 파트너로 맡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주 그 유명한 신돈이라는 사람을 파트너로 맡습니다. 신돈. 이름 기억하세요. 신돈! 한번 따라해서요.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와가지고 공민왕이 얘한테 전권을 위임해요. 네가 정치해봐. 이분은 승려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가 정치합니다. 딱 보니까 이 당시 건물세족 사람들이 진짜 왕실을 능명하고 백성들을 능명해서 토지, 뭐 노비 이런 거를 다 빼앗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기구가 전민 변정도감이에요. 전민 변정도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뭐냐? 밭전자, 민, 백성 밑자. 밭과 백성을 원래대로 제대로 되돌려놓는 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문세족과는 척을 지게 되지만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권문세족의 힘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고려가 국자감이라는 서울대 같은 지금의 서울대 같은 국자감이라는 기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성균관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조선의 성균관 있잖아요. 그 이름이 거기서부터 유래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성균관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국자감이 성균관을 순수 유학기관으로 개편해요. 원래는 뭐 의학도 배우고 다른 잡학들을 배웠었는데 이제는 국가를 통치할 제대로 된 인재만 뽑겠어라고 이제 신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성리학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리학이 이제 부흥돼요. 이제 제대로.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게 고려가 망하고 나중에 조선이 세울 때 조선이 성리학 국가잖아요. 이 조선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됐기도 했네요.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기에 1기, 2기, 3기에서 신라까지 배웠죠. 이 4기 말기입니다. 이제. 공민왕이 초창기에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향락에 빠져요. 근데 향락에 빠지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공민왕에는 와이프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와이프 이름도 외우시면 좋아요. 노국대장공주라고 해요. 당연히 원나라 사람이고요. 몽골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다 고려 왕들은 이때부터 충렬왕, 충선왕, 충의왕, 충망왕, 충정왕 다 원나라 사위입니다. 근데 공민왕도 마찬가지로 원나라 사위예요. 근데 이 계장공주가 있는데 그 전에는 원나라 여자가 오면 형식적으로 원나라 사위국이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공민왕은 진짜로 사랑했나 봐요. 이 여자를. 그래서 이 여자가 죽자마자 완전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냥 정치 되게 잘했다가 이 여자 죽고 나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얻고 여자랑 하면 잘해줘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공민왕이 완전 맛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하는 게 혹시 영화 쌍화점 아시나요? 그 다 노국대장공주 죽고부터 있던 이야기거든요. 뭐 공민왕이 동성애를 즐겼네. 뭐 남자끼리 뭐 같이 뭐 하네. 뭐 맨날 술 먹고 정치 뭐 제대로 안 하네. 그때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홍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민왕의 부하였어요. 근데 이제 홍윤이라는 사람을 자기 노국대가 죽고 자기가 여러 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민왕이 또 아들이 없었대요. 아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근데 공민왕이 또 이제 막 동성애를 즐기고 하니까 이 홍윤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와이프랑 잠자리를 갖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갔습니다. 잠자리를 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임신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민왕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왕씨 집안이잖아요. 성이 왕씨잖아요. 왕건의 후예들이니까. 근데 홍윤이라는 사람은 다른 성씨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죽이려고 공민왕이 해요. 죽이려고. 왜냐면 얘가 아들 낳게 되면 이거 아들 낳으면 이제 이거 왕씨가 아닌데 그 비밀을 얘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이 최만생이라는 사람하고 홍윤이 같이 이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민왕을 죽였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시기가 끝나면서 당연히 이제 고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러면서 우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창왕도 등장하고. 이때 최고의 조선 전면에 나섰다가 이성계예요. 우왕 창왕 시기에는 왜구가 침입하는데요. 일본 놈들이죠, 일본 놈들. 일본 도적들이에요, 일본 도적들. 일본에서 정규군이 아니라 도적들이에요. 얘네가 막 침략 엄청 해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침략합니다. 그때 이 왜구들을 막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이성계거든요. 이러면서 이성계는 일약 스타가 돼요. 전면에 나서요. 그러면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앉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성계는 우왕 창왕을 폐위시켜요. 이렇게 그냥 폐위시키면서 이 공양왕을 앉히고 나서 사실상 바지사장이죠. 공양왕을 앉히고 나서 또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과전법은 너무나 중요해서 외워야 합니다.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토지제도를 정비해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다시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됩니다. 이성계가. 파트너는 정도전이고요. 자, 고려의 정치사 끝났습니다. 한 방에 정리하느냐고. 제가 중간에 빼먹은 부분도 많은데 이 고려의 정치사 전반적인 스토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개괄적인 스토리는 여러분이 입으로도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암기하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5회 독해서 80점 맞을 거 3회 독해서 80점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상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고려의 정치사긴 한데 이렇게 정치사 왕때 이야기 스토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려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지, 군대 양성은 어땠고, 뭐 관료들은 어떤 기구가 있었으며 뭐 이런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면 짧은 시간을 한번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짧게 할게요. 정말로. 자, 이상 강의를 마쳤고요. 수고하셨습니다.